중국의 쿵우가 세계 최고지. 태권도는 쿵우를 따라한 거잖아. 태권도가 쿵우를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중국인 학생들이 한국인 학생에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미국인 학생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예쁜 딸과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는 스칼렛이라고 합니다. 대학교에서 언론학을 전공한 저는 미래의 퓰리처상을 꿈꾸던 정치 외교 분야의 기자였어요. 마감에 쫓겨 취재와 보도기사 작성으로 매일 밤샘을 밥 먹듯 하며 바쁘게 보냈지만 특종에 대한 욕심으로 열심히 일하며 1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했죠. 하지만 미국 내 신문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고 신문 광고 시장도 크게 위축되면서 신문사들이 경영난에 빠졌고 제 일자리 역시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10년을 몸바쳐 일한 직장에서 저에게 해준 건 권고사직이었죠. 불행 중 다행으로 그 시기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그 덕분에 힘든 시기를 견딜 수 있었어요. 비혼주의자까지는 아니었지만 일만 하며 지내던 저는 그동안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깨달았죠.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만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요. 그 당시 30대 중반이었던 저와 40대 초반이었던 남편은 어린 나이도 아니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가 아주 잘 맞는다는 서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죠. 더 뜨겁게 사랑을 했고 나이 어린 남자들에게서는 느끼기 힘든 자상함과 이해심으로 저에 대한 배려는 매번 저를 감동시켰어요. 그렇게 저희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만들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도 저희에게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좀 더 갖고 마음 편히 지내다 보면 아기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불안해졌죠. 몸에 좋다는 음식과 건강기능식품, 영양제도 먹어봤지만 소용이 없었고 수소문 끝에 임신에 좋다는 약도 구해 먹어봤지만 결과는 실패였어요. 이미 노산인 나이가 되다 보니 저희 부부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죠. 오랜 망설임 끝에 결국 저희는 난임병원을 찾게 되었는데요. 사실 바로 난임병원을 찾아왔어야 했지만 병원의 도움을 받기가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다량의 호르몬제를 복용하며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겪게 될 많은 변화들에 저를 망설이게 만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아이를 갖는 게 맞는 걸까? 그만큼 나는 간절히 아이를 원하고 있나? 여러 질문들이 저에게 돌아왔죠. 제가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걸 눈치챈 남편은 그저 묵묵히 제 옆에서 저를 안아주며 저에게는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게 된 거죠. 그렇게 어렵게 마음을 먹고 찾아갔지만 그 과정 또한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여러 번의 시도와 여러 번의 실패를 겪으며 주차장에 주저앉아 혼자서 한참을 울기도 했어요. 남편은 저를 위로하려 애썼지만 임신이 안 되는 제 스스로가 원망스럽기까지 했죠. 그렇게 몸도 마음도 지쳐갈 때쯤 이번에 안 되면 그만 포기하자 마음 먹고 진행한 마지막 시도에서 임신이라는 결과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때 남편과 저는 서로를 꼭 끌어안으며 얼마나 많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아이를 위해 노력한 지 3년 만의 일이었죠. 그렇게 예쁜 공주님 엠마가 태어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저희 부부의 모든 생활이 엠마를 중심으로 돌아갔죠. 잠도 못 자면서 아기를 돌보는 생활이 힘들긴 했지만 엠마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면 피로의 복제가 따로 없었고 엠마를 키우면서 저희는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크나큰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지요. 그렇게 엠마가 태어난 지 10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오한이 들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세상에 감기 몸살인 줄 알았는데 제가 또 둘째를 임신한 거였어요. 그렇게 어렵게 엠마를 가졌는데 둘째가 이렇게 빨리 들어서다니. 그것도 자연 임신으로 말이죠. 정말 저희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저희에게 찾아온 이 기적에 감사하며 둘째를 맞이할 준비를 했고 그렇게 저희에게 온 둘째는 아들 루카스였어요. 저희 부부는 연년생 남매를 정신없이 키우며 몇 년을 보냈죠. 부모는 모두가 그렇듯 처음인지라 서툴고 힘들 때가 많았지만 어렵게 얻은 소중한 자식인 만큼 건강하게만 자라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웠고 시간은 정말 쏜살같이 흘러 엠마와 루카스는 지금은 어느덧 초등학생이 되어 있지요. 사실 미국 조지아주 중심부에는 한인들이 이미 많이 살고 있어요. 조지아주 인구의 10%가 한인이고
네 번째로 많이 쓰이는 언어가 한국어일 정도이죠. 한국인 학생들이 예의도 바르고 공부도 잘해서 한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가 대체로 학교 이미지도 좋고 미국 내 유명 대학교 입학률도 높은 편이라 미국 엄마들 사이에서는 한국인이 많이 다니는 학교로 자녀를 보내기 위해 일부러 전학을 시키기도 한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사는 곳이 조지아주 외곽 지역이다 보니 한인들이 거의 없었고 저희 초등학교에도 동양인이라고는 중국인 남학생 2명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 학교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한국인 전학생이 왔다는 소식이었죠. 남매지간인 수호, 수지 그리고 남학생 하준이 총 3명이 동시에 전학을 온 거예요. 이번에 한국의 CJ 계열 회사에서 조지아주에 공장을 크게 설립하기로 결정하면서 관련 담당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 오게 된 것이었는데요. 그 덕분에 이 소식은 학교 엄마들 사이에 큰 화제가 되었지요. 그만큼 한국인 학생들의 성실함과 학업 성취도는 이미 미국 엄마들 사이에서 유명했거든요. 한국인 학생들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까지 좋은 영향을 받을 것 같은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아이들 학교에 다니는 중국인 남학생들은 리앙과 우첸인데요. 이들은 사촌관계로 부모들끼리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가정 형편도 좋은 것 같았죠. 등하원 때 보니 중국인 학생들이나 이들 엄마 모두 명품 로고가 크게 박힌 옷과 액세서리, 가방들로 매일 같이 치장하고 다니더라고요. 하지만 스타일이나 치장이 너무 과해 마치 졸부 느낌이 날 정도였죠. 하지만 그렇게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면 뭐해요? 양치를 잘 안 하는 건지, 잘 씻지 않는 건지 중국인 아이들에게선 좋지 않은 냄새가 자주 났고 강한 향신료 같은 음식 냄새도 풍겼어요. 이들 엄마 역시 향수를 뿌리는 게 아니라 붓고 다니는지 과한 향수와 화장품 냄새가 진동을 했고 그 사이로 특유의 향신료 냄새가 스멀스멀 새어나왔죠. 게다가 리앙과 우체는 심술도 많고 예의가 바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저희 아이들이 모범생이거나 예의가 아주 바르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들에 비하면 저희 아이들은 준수한 편이었죠. 저희 아들 루카스와 같은 반인데 루카스 말이 중국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끊고 자기보다 약한 친구들을 자주 놀린대요. 본인들에게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 되면 쉽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뚱뚱하고 덩치도 크다 보니 같은 반 친구들이 겁내한다고 했어요. 새치기는 기본이고 친구를 밀쳐서 넘어뜨리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점심시간에 음식을 흘려놓고는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다른 친구들을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요. 이 때문에 루카스가 이들과는 짝꿍이 되기 싫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죠. 이들은 학교에서 유명하여 다른 반 친구들조차 점점 이들을 피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체육 시간에 리앙이 농구공을 강하게 던져 저희 루카스의 얼굴을 맞힌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를 지적하자 리앙은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대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같이 운동하면서 생긴 일이고 크게 다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리앙의 엄마를 만나면 대인배처럼 잘 넘겨주자 생각을 했죠. 하지만 웬걸요? 리앙 엄마의 태도가 제 속을 더 뒤집어 놓았어요. 사과는커녕 루카스가 괜찮은지 물어보지도 않았고 리앙의 행동을 크게 문제 삼지 않은 듯 보였죠. 그런 태도는 우첸의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오히려 아이들이 공부만 잘하면 되지 하는 생각뿐이었죠. 그만큼 이들 부모는 교육열이 대단해서 아이들 학업에 돈을 엄청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우체는 벌써 수학과 과학 과외를 받는다고 들었고 말은 더 안 했지만 집에 가정교사도 있는 것 같았죠. 그 노력 덕분인지 우체는 지난번 시험에서 1등을 하기도 했어요. 우첸이 1등했다고 우첸 엄마가 어찌나 기뻐하며 잘난 체 하던지 푼수가 따로 없었죠. 이들 엄마랑 한 번 말을 섞기 시작하면 말도 너무 많고 제 대답을 다 듣기도 전에 자기 할 말 하기 바빠서 기가 다 빨리는 기분이에요. 제가 궁금해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결국엔 자기 자랑, 아이들 자랑, 중국 자랑만 듣다 대화가 끝나기 일쑤라 언제부턴가 중국인 엄마들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겸손이란 단어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이번에 한국인 학생들이 전학을 오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어요. 역시 소문대로 한국인 학생들은 예의가 바르고 조심성 있게 행동했죠. 친구들의 의향을 먼저 묻고 행동했기 때문에 사소한 트러블이 일어날 일이 거의 없었고 전학 온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벌써 주변에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미국 친구들 사이에서는 엄청 인기가 많았죠. 특히 며칠 전에 시험을 봤는데 한국 학생들이 1, 2, 3등을 한 거예요.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적응도 다 안 된 상태에서 본 시험인데 이렇게 우수한 성적이 나오자 미국 엄마들 사이에서는 또 한 번 화제가 되었고 이 소식은 순식간에 학교 전체로 퍼졌죠. 특히 첫 시험에서 1등을 한 수호는 잘생긴 외모와 매너 있는 모습 덕분에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특히 여학생들에게 말이죠. 저희 딸 엠마 역시 저에게 수호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하루는 엠마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를 붙잡고 오늘 수호가 농구를 하는데 공이 자기 앞으로 굴러와서 공을 주워 수호에게 건네주자 수호가 웃으며 고맙다고 인사했다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면 특별한 이야기가 아닌데도 엠마가 어찌나 신이 나서 이야기하던지요.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웠어요. 수호는 공부뿐만 아니라 운동까지도 잘한다며 못하는 게 없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수호가 온 이후로 엠마는 학교에 갈 때마다 외모에 부쩍 신경을 많이 썼고 제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스스로 더 잘 씻고 양치질도 열심히 했어요. 무엇보다 수호 덕분에 엠마가 학교에 가는 걸 즐거워해서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미국 엄마들 대부분이 전학 온 한국인 학생들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하지만 한국인 전학생들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중국인 학생들과 그 엄마들이었는데요. 특히 수호가 이번 시험에 1등을 하자 지난번 1등을 했던 우첸과 그 부모는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에요. 평소 자존심이 강했던 우첸은 시험 결과를 듣자 수호가 1등을 한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듯 신경질을 많이 냈다고 했고 그의 엄마는 더 화가 나 있는 듯 보였어요. 그동안 엄청난 노력과 돈을 들여 지난번 어렵게 아들을 1등까지 시켜놨는데 한순간에 그 자리를 빼앗겼으니 그럴 만도 했죠. 소문에 의하면 이들은 조지아주 중심부에 위치한 학교를 다니다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한국인 학생들을 성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서 한국인을 피해 몇 년 전 이곳으로 전학을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곳 학교까지 한국인 학생들이 전학을 왔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결국 우첸의 부모는 우첸의 과외를 더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우첸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 최신 학습 도구와 교재도 사들이고 유명한 학습 프로그램까지 등록시켰다고 해요. 이럴 때 보면 우첸이 가끔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었죠. 한편 우첸의 엄마는 수호 엄마에게 자격지심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얼마 전 학교 행사에 오시며 액세서리, 가방, 메이크업까지 엄청 힘을 주고 온 우첸의 엄마는 수호 엄마를 일부러 무시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더라고요. 학부모 모임에서도 우첸 엄마는 다른 미국 부모들에게 한국인 부모들을 은근히 비하하며 자신들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했지만 반응은 그리 좋지 못했죠. 하루는 한국인 남학생 하준이가 태권도 도복을 입고 학교에 왔어요. 이를 본 중국인 리앙이 하준이 앞을 막아서며 시비가 붙었죠. 무술은 쿵우가 세계 최고야. 제일 강하다고. 태권도는 쿵우를 따라한 거라 쿵우를 절대 이길 수 없지. 리앙은 태권도 손동작을 우스꽝스럽게 흉내내며 비웃듯이 말했고 리앙은 하준이를 위협하듯 얼굴에 대고 쿵우 동작을 흉내냈죠. 이 소란에 주변 친구들이 모여들었고 상황은 점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하준이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태권도 발차기를 선보였고 하준이의 발차기는 빠르고 정확하게 리앙의 눈앞을 가로질렀죠. 발에 맞지도 않았는데 리앙은 깜짝 놀라 뒤로 자빠졌고 겁이 난 듯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본 주변 친구들은 하준이의 용기와 실력에 감탄하게 됐고요. 저희 아들 루카스 역시 이 장면을 보고 하준이가 1살 어린 동생인데도 너무 멋있었다며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며칠을 졸라댔어요. 결국 루카스의 성화에 못 이겨 하준이가 다니는 태권도장을 수소문해 루카스를 데리고 가게 되었죠. 하준이가 다니는 태권도장은 알고 보니 그의 삼촌이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하준이의 삼촌도 이번에 하준이 부모가 업무차 미국에 오게 되면서 같이 이곳으로 왔고 얼마 전에 태권도장을 오픈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태권도장은 벌써 미국인 학생들도 북적거렸어요. 다들 소문을 듣고 태권도장에 발 빠르게 등록을 했더라고요. 이미 이번 달 정원은 마감된 상태였고 저희가 한 발 늦었던 거예요. 루카스가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처음 조르기 시작할 때 바로 등록을 했어야 했는데 며칠을 고민했던 게 후회가 될 정도였죠. 태권도장에 들어서자마자 벽에 걸린 태권도 관련 사진들과 메달들이 눈에 띄었어요. 운동하는 곳이라 땀 냄새가 나고 어수선할 것 같다는 편견이 무색할 정도로 시설들이 아주 청결했어요. 하준이의 삼촌인 사범님은 태권도 단증을 여러 개 소유한 전문가였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태권도의 기본 원칙인 예의, 인내, 그리고 배려를 중요시한다고 이야기했죠. 태권도 수업을 잠깐 참관할 수 있었는데 수업이 시작되자 모든 학생들이 깍듯하게 사범님께 90도 인사를 하고 일렬로 서서 준비 운동을 하더라고요. 도장 안에는 제가 아는 엠마와 루카스의 친구들도 있었는데 처음 보는 경건한 표정과 절도 있는 자세가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까불대거나 말 안 듣는 모습을 주로 보였던 아이들이었는데 의젓한 모습에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고 빨리 루카스를 도장에 등록시키고 싶은 조바심이 났어요. 하지만 이미 정원 마감이어서 몇 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저는 그렇게 다음 달 등록을 손꼽아 기다렸고 등록을 받는 첫날 불이 나게 태권도장으로 달려가 루카스를 등록할 수 있었어요. 루카스는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사범님의 지도 덕분에 금세 태권도에 빠져들었고 태권도의 기본 동작을 배울 때마다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끼더라고요. 사범님은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관심을 기울이며 개별적으로 교정도 해주셨어요. 그 덕분인지 태권도를 배우는 아이들도 그들의 부모들도 모두 이곳 태권도장에 매우 만족해했죠. 왜 태권도가 미국인 학생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이미 미국에서 태권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예의와 자기 절제를 배우는 중요한 교육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거예요. 사범님은 미국 문화에 맞춰 태권도 교육을 적절하게 변형하여 아이들이 더욱 재미있게 배우도록 했어요. 그는 태권도 시범을 보여주며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고 각종 대회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여 아이들의 성취감도 높여주었죠. 우리 루카스 역시 태권도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체력도 많이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점점 더 예의 바르고 성숙한 아이로 변화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이건 태권도가 저희 부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루카스는 태권도를 배운 지 몇 달 되지 않았지만 벌써 태권도 선수가 되겠다는 이야기까지 하며 태권도에 푹 빠져 있어요. 또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겠다는 의욕을 불태우고 있답니다. 이번에 전학 온 한국인 학생들 못지않게 그들의 한국 엄마들 역시 미국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그녀들의 교육관뿐만 아니라 그녀들이 쓰는 물건들, 다니는 곳 모든 것이 관심의 대상이었죠. 저 역시 그들에게 관심이 많았지만 나이 차이 때문에 쉽게 다가서지 못했어요. 딱 봐도 저보다 한참 어려 보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근처 서점에 갔다가 수호 엄마를 보게 되었어요. 다가가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질 않았고 그저 힐끔힐끔 지켜보고 있었죠. 수호 엄마는 구석자리에 앉아 잠시 책을 살펴보더니 일어나 계산대로 갔어요. 무슨 책을 본 건가 싶어 수호 엄마가 앉아있던 자리로 가보니 얇은 카드 지갑이 그 자리에 놓여 있더라고요. 바지 뒷주머니에서 빠진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 카드 지갑을 들고 바로 계산대로 달려갔고 수호 엄마는 계산대 앞에서 카드 지갑이 보이지 않아 당황한 눈치였죠. 제가 카드 지갑을 건네자 수호 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맙다고 밝게 웃으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엠마의 엄마인 걸 수호 엄마가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수호 엄마와 처음 대화를 나누게 된 저는 며칠 뒤 학교에서 교사와 학부모들 모임에서 수호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모임이 끝나고 저는 수호 엄마를 비롯한 다른 한국인 엄마들과 함께 커피 타임을 갖게 되었죠. 그날 저는 한국인 엄마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들이 저와 비슷한 또래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똑같이 노산으로 애를 낳고 키우는 사이인데 어쩜 그렇게 동안일 수가 있는지 그동안 모든 나이 탓으로만 돌렸던 제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본 한국인들은 대체적으로 피부도 깨끗하고 세련된 것 같았어요. 서로의 나이를 알고 난 후 그녀들이 무슨 화장품을 쓰는 건지 어떤 음식을 먹는 건지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같은 또래라는 사실을 알게 된 한국인 엄마들 역시 모두 친근하게 대해주며 저를 더 챙겨주더라고요. 그렇게 가까워진 저희는 시간이 날 때면 자주 점심을 같이 하거나 커피 마셨고 저는 그들의 일원이 된 게 너무 기뻤죠. 하루는 수호 엄마가 한국 요리를 대접하겠다며 저희 가족을 집으로 초대해 주었어요. 제가 한국 요리를 너무 먹어보고 싶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수호네 집은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그녀의 아이들은 식사 전에 손을 씻고 어른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식사 중에도 어른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표현하는 모습에서 저희 아이들과 같은 또래임에도 더 성숙해 보였죠.
한국의 음식에 채소가 많이 들어있는 걸 보곤 처음에 먹기를 꺼려하던 엠마와 루카스는 음식 맛을 살짝 보더니 맛있게 음식을 먹더라고요. 평소에 채소는 잘 안 먹고 무조건 고기만 찾던 아이들이 웬일인가 싶었죠. 하지만 같이 맛을 본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수호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은 바로 비빔밥과 갈비찜이었는데요. 건강도 맛도 모두 갖춘 정말 훌륭한 음식들이었죠. 저녁 식사 후 저희는 수호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수호 엄마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교육 방식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저는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죠. 그녀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독립심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무엇보다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매주 한 번씩 가족 모임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 명상과 스트레칭을 하며 정신 건강도 챙기고 있다며 그녀는 이를 통해 아이들이 더 차분해지고 집중력이 향상된다고 말했죠. 또한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웠고 반성도 했답니다. 그들의 교육 방식과 생활 습관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저는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제 자신 역시 변하고 있음을 느꼈죠. 그렇게 한국인 엄마들과 친해진 후 저는 그녀들을 통해 한국 제품을 접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화장품은 성분이 착해서 피부에 자극도 없을 뿐더러 화장품을 바꾼 지 2주도 되지 않아 피부가 밝아지고 촉촉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거기에 가격은 더 착해서 너무 만족스러웠고요. 추천받은 한국 화장품으로 바꾸고 난 후 남편에게 예뻐진 것 같다는 말까지 들었답니다. 그리고 지난번 수호 집에 갔다가 화장실 비데를 써보게 되었는데 정말이지 신세계가 따로 없더라고요. 온수 기능과 여러가지 세정 모드가 탑재되어 있고 맞춤 모드까지 있었죠. 무엇보다 방수에도 강해 고장도 거의 없다는 말을 듣고 어디 건지 물었는데 역시나 한국 제품이었어요. 그 전에 쓰던 비데는 조금만 물에 닿아도 고장나기 일쑤고 세정력도 약해서 못마땅해 하던 참이었거든요. 며칠 후 바로 한국 비데로 바꿨고 저와 남편 모두 너무 만족해하며 사용하고 있어요. 비데는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최애 한국 제품이 되었고 한국 제품의 품질에 푹 빠지게 된 저희는 점점 더 많은 한국 제품을 찾게 되었죠. 이미 미국에서 유명한 한국 휴대폰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이들과 메로나 아이스크림도 자주 사 먹어요. 메로나는 요즘 같은 날씨에 인기가 더 많아서 마트에 늦게 가면 동나기 일쑤고요. 제가 한국인 엄마들과 친하게 지내는 걸 가장 좋아하는 건 저희 아이들이에요. 제 딸 엠마와 아들 루카스도 자연스럽게 한국인 학생들과 친해지면서 성적도 오르고 태도도 많이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엠마는 수호랑 친해져서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사춘기에 접어들어 가끔 예민하게 굴던 엠마는 저와 수호 이야기를 하며 더없이 좋은 말동무가 되었고 특히 말썽꾸러기였던 루카스는 태권도를 배우면서 체력도 좋아지고 예의 바르게 변하고 있고요. 모든 게 한국인 친구들의 선한 영향력 덕분인 것 같아요. 거기에 무엇보다 가장 크게 변한 것은 바로 저예요. 한국인 엄마들 덕분에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와 긍정적인 사고, 부지런함을 배우게 되었죠. 그리고 한국인 엄마들의 응원을 힘입어서 결혼 후 그만두었던 제 일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미국 유명 커뮤니티에서 왜 중국 제품은 메이드 인 코리아를 못 따라가지? 라는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글에서 영감을 받아 과거 기자 경력을 살려 한국 제품에 대해 글을 써보기로 마음먹고 인스타와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죠. 취재하고 글 쓰는 건 자신 있었고 요즘 제가 제일 관심 있어 하고 좋아하는 걸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로 한국인들 덕분에 변화된 학교의 분위기와 우리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훌륭한 한국 제품 리뷰 등을 자세한 정보와 제 생각을 담아 글로 쓰기 시작했죠. 그렇게 시작한 SNS 활동은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 내 많은 인기를 끌면서 저는 인플루언서가 되었어요. 다들 엄청난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이게 다 세계적인 한국 문화의 인기와 손꼽히는 한국 제품의 우수성 덕분이죠. 많은 분들이 제 글을 좋아하고 공감해주면서 저는 요즘 기자 생활 때 느끼지 못한 또 다른 희열을 느끼고 있고 제 자신의 자존감 역시 많이 높아졌답니다. 저는 이런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 전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저의 새로운 시작을 많이 응원해주세요. 오늘 저의 이야기를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한국에 절대 가지 말라는 스웨덴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 외국인 여성이 배를 부여잡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려고 채비를 하는데 병원에 가면 안 된다며 그녀의 엄마가 그 앞을 막아서고 있네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연이 재밌으시다면 좋아요, 구독과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서 온 엘라라고 합니다. 저는 스웨덴에서 한국 남자를 만나 5년 전 결혼을 했고 한국에 온 지는 1년 반 정도 되었어요. 제 남편은 20살에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졸업 후 유럽 곳곳에서 일을 하다 스웨덴 이케아 본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이케아는 한국에서도 많이들 아는 스웨덴 유명한 가구 회사예요. 저는 그 당시 이케아와 협업하는 디자인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일 때문에 지금의 남편을 알게 되었죠. 남편은 그 당시에도 일을 똑부러지게 잘했고 참 친절하고 매너 있었어요. 남편이 작업한 일들은 정리가 잘 되어 다른 동료들이 업무하기에 수월했고 일도 빠르게 처리하는 편이었죠. 그래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특히 여자 직원들에게 말이죠. 한류의 영향도 있겠지만 유럽에서 한국 남자들의 인기가 많아요. 깔끔한 외모와 친절하고 자상한 매너, 그리고 거기에 스마트함까지 서양 남자들에게 느끼지 못하는 매력 때문인 것 같아요. 업무상 미팅과 연락을 자주 하다 보니 저희는 금세 친해지게 되었지요. 남편에 대한 호감이 컸던 저는 먼저 용기를 내어 같이 저녁 식사를 하자고 했고 남편도 흔쾌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생겼고 동갑이라 그런지 대화도 잘 통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편하고 즐거웠어요. 업무 이야기가 아닌 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더 가까워졌죠. 남편에 대한 제 마음도 더 커져갔고요. 남편이 평소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빨리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는 조바심이 났던 것 같아요. 식사 후 저희는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고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는데 저도 모르게 점점 긴장이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긴장이 아니라 좋아하는 마음에 설레고 떨렸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제 볼을 살짝 만지더니 저보고 얼굴이 빨개졌다며 괜찮냐고 물었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남편의 입에 입맞춤을 해버렸죠. 남편은 살짝 놀란 듯 토끼 눈이 되었고 저는 너무 당황해서 얼굴이 새빨갛게 변해버렸어요. 그런 저를 보던 남편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해요. 남편은 제가 귀엽다는 듯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제 머리를 쓰담쓰담 만져주고는 바람 쐬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밤 공기를 마시며 저희는 한동안 말없이 같이 길을 걸었고 남편은 저에게 연인으로 만나보자고 이야기했죠. 그 순간 긴장했던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고 눈물도 핑 돌았어요. 저는 활짝 웃으며 남편을 꼭 안아주었죠. 그렇게 저희는 뜨거운 연애를 시작했고 연애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한국에서는 결혼할 사람을 사계절은 만나봐야 한다는 말이 있다면서 1년을 만나보니 서로에게 확신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을 만나는 동안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했던 터라 제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남편이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해주어 고마웠어요. 남편은 결혼식 같은 형식적인 행사는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고 저도 남편의 생각에 동의했죠. 저희 남편의 부모님은 어릴 적 이혼을 하셨고 현재는 두 분 모두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외동딸인 제가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하는 걸 섭섭해하신 저희 엄마 때문에 결국 가까운 가족들만 모여 스웨덴에서만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희 아빠는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래서 더더욱 엄마에게는 제가 큰 의미였죠. 그렇게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며 1년이 지났을 무렵 남편이 일본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아시아 시장이 커지면서 회사 내에서 인정받고 있던 남편이 중요한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었던 거죠. 하지만 낯선 이국으로 가서 살아야 하고 그러려면 저도 회사를 그만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며칠을 고민했어요. 남편에게는 분명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결국 일본으로 가는 걸 결정하고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때의 엄마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오른 엄마는 안 된다고 반대하시며 어찌나 속상해 하시던지
사실 저희 엄마는 제가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남편을 만나보기도 전에 남편이 스웨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반대하셨어요. 스웨덴은 나라 정책상 이민자들이 많은 나라예요. 이민자가 인구의 5분의 1이나 되거든요. 하지만 최근 난민까지 적극 수용하면서 문제가 많아졌지요. 유입된 난민 인구의 사회 통합이 실패하면서 발칸반도와 중동 출신 이민자들이 주축이 된 총기와 마약 범죄 조직들이 많아졌고, 이 범죄 조직들이 저지르는 총기 살인 사건이 유럽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스웨덴 내의 반이민 정서가 확대되고 있고 저희 엄마도 그중 한 분이시고요. 하지만 남편을 만나고 나서 마음이 조금 풀리신 엄마는 우리가 스웨덴에서 살 계획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혼을 승낙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1년 만에 타지로 떠난다고 하니 그러실 만도 했지요. 그것도 반대편에 있는 아시아의 일본에 가서 살겠다니 좋아할 부모는 없을 거예요. 일본은 경제 선진국이고 안전한 나라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엄마를 안심시킨 후 이번 프로젝트만 잘 마무리하고 2년 후에 돌아오겠다며 저희는 일본으로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일본에서의 생활은 순탄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출근하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배타적인 동네 분위기 때문에 상처도 받았었고, 제가 일본어를 못하고 영어로 말을 걸면 통하지 않다 보니 다들 저를 피하더라고요. 때마침 코로나 팬데믹 시기가 겹치면서 외출을 자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밖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더욱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특히 음식이 저한테 잘 맞지 않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집밥을 해 먹으려고 해도 일본 내수 상황이 좋지 않고 고물가의 생필품 품귀 현상도 잦았고, 특히 저에게 필요했던 수입 생필품은 코로나 때문에 더욱 구하기 힘들었죠. 그럴 때면 남편은 간단한 한국 음식도 만들어주고 한국 라면도 끓여주었어요. 재료가 더 있었으면 더 맛있게 해줄 텐데 하며 아쉬워했지만 저에게는 충분히 맛있었죠. 전쟁터 아닌 전쟁터에서 저희 부부는 전우회 같은 끈끈함이 더 생겼던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어지니 엄마 생각도 참 많이 나더라고요. 그럴 때면 엄마에게 종종 전화를 걸었죠. 스웨덴과 일본은 7시간의 시차가 있다 보니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엄마에게 전화를 하면 엄마는 점심을 드시고 있어서 저와 통화할 타이밍이 맞더라고요. 그렇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엄마에게 전화를 할 때면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듣고 같이 속상해하시며 얼른 스웨덴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엄마에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엄마가 저보다 더 속상해하시는 걸 알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심한 오한이 들어 몸살 감기가 온 것 같아 병원을 찾게 되었어요. 의사는 저에게 검사를 좀 해보자 했고 저는 다른 문제가 있나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저를 진찰한 의사가 저에게 산부인과에 가보라는 게 아니겠어요? 임신인 것 같다고 말이죠. 그날 남편과 얼마나 기뻐했던지요. 그 말을 들은 순간을 잊지 못해요. 결혼한 지 2년 만에 저희에게 찾아온 소중한 아이였거든요. 일본에 와서 참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에게 아이가 생긴다니 믿겨지지 않으면서 아이 덕분에 그동안의 외로움과 우울함을 다 잊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임신 7주 차에 아기 심장 소리를 들으며 설레이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배가 꼬인 듯이 아파오더라고요. 배가 너무 아파 걸음을 멈추고 잠시 벽에 기대 있는데 다리에 뭔가 흐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축축한 느낌에 좋지 않은 기분이 들어서 자세히 보니 다리 밑으로 피가 흐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가 임신 10주 차였어요.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지요. 그때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 몇 명이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는데 제 애처로운 눈빛을 외면하듯 제 앞을 그냥 스쳐 지나갔고, 저 멀리 걸어오던 한 분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 옆 골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하늘 아래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죠.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이 빨리 와주길 기다렸어요.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피가 더 쏟아져 아이가 잘못될 것 같은 생각에 움직이지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린 거죠.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나 남편이 나타났고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로 향하여 수액을 맞고 안정을 취했어요. 그리고 초음파를 확인했죠. 아쉽게도 검사 결과는 좋지 못했어요. 3주 전만 해도 우렁차게 들렸던 아기 심장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남편과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일본에 와서 너무 힘들었는데 아기가 찾아오면서 처음으로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계류유산되어 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수술대에 올라 수술을 하고 집에 돌아왔죠. 한참을 울어 지쳐 있다가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어 조심스레 전화를 했어요. 엄마에게 유산했다는 이야기를 하자 수학이 너무 아무 말 없이 한참을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리라고요. 평소 엄마가 일본으로 언제 한번 오시겠다고 하면 코로나를 핑계로 오시지 말라곤 했는데 사실 그보다도 그동안 일본에서의 제 생활을 생각하면 엄마를 이곳으로 모시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어요. 그냥 당장 내일이라도 제가 스웨덴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일본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일본의 좋지 않은 내수 상황과 코로나의 여파로 예정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었고 2년을 계획하고 왔던 일정이 3년 가까이 지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만두고 스웨덴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누구보다 책임감 있는 남편이 본인이 맡은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기에 꾹 참고 기다렸죠. 그러던 중 남편이 어렵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한국에 가는 게 어떻겠냐고. 스웨덴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던 저는 생각지도 못한 전개에 깜짝 놀랐어요. 본사에서 일본의 상황이 쉽게 회복되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리고 아시아 시장의 컨트롤 타워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변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그 적임자로 선정되어 한국으로 다시 발령이 났던 거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의 의견에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일본에서의 생활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유럽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한국 역시 같은 아시아 국가이니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았죠. 하지만 남편은 한국은 전혀 다른 곳이라며 가보면 분명 제가 좋아할 거고 좋은 기회를 꼭 살려보고 싶다며 마음을 굳힌 듯 저를 계속 설득하더라고요. 좋아하면 지는 거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남편을 더 좋아하나 봐요. 결국 저는 이번에도 남편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렇게 또 다른 아시아 국가인 한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죠. 막상 한국에 와보니 남편의 말처럼 분명 한국은 다른 곳이었어요. 일본에 비해 고층 건물이 많고 활기찬 도시의 모습이었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두 친절했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안내판이나 메뉴판 등도 영어 표기가 같이 되어 있어 너무 편했어요. 기본적인 생활에 문제가 없고 마음도 열리기 시작하니 저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한국 생활을 하게 되었죠. 무엇보다 한국 음식이 저한테 잘 맞았어요. 너무 매운 음식 말고는 웬만한 한국 음식은 다 맛있더라고요. 특히 저는 뽀얀 국물에 야들야들한 얇은 고기와 국수가 들어있는 설렁탕을 좋아해요. 설렁탕에 밥을 말아 깍두기를 얹어 먹으면 아삭하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설렁탕집 깍두기는 이상하게 다른 식당 깍두기보다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돼지갈비도 남편이랑 자주 먹으러 가요. 고기를 숯불에 구워서 상추쌈을 싸서 먹으면 입안 가득 달콤 짭조름한 맛이 일품이에요. 한국 음식은 속재료가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고 입안 가득 풍부한 맛이 나면서 깔끔하고 또 건강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그렇게 주말이면 남편과 맛집 찾아다니는 재미에 일주일을 기다리며 보냈죠. 몸과 마음이 편해져서 그랬을까요? 한국에 온 지 6개월 만에 우리에게 다시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사실 일본에서 한 번의 유산을 겪은 후 그동안 다시 아이를 가져보려고 노력했지만 쉽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 너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시 이르면 안 된다는 불안한 마음도 컸어요. 하지만 한국의 산부인과를 다니면서 그런 불안한 마음도 싹 가셨지요. 유산 경험이 있다고 하니 의사는 필요한 추가 검사도 해주고 초음파 사진도 상세히 설명해주면서 매번 진료 시마다 저에게 필요한 영양제와 주의사항도 일러주었어요. 스웨덴이나 일본 병원에서는 느끼지 못한 전문성과 세심한 케어에 너무 안심이 되고 만족스러웠죠. 한국 생활의 만족도가 커지면서 태교로 한글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글씨도 아름답고 한글처럼 과학적인 언어는 세계에서 유일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한글을 배우면 뱃속의 아이도 똑똑해질 것 같았거든요. 한글이 체계적이다 보니 한글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길에 보이는 받침 없는 글자들을 읽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물론 뜻까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공부하는 재미에 푹 빠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국어 수업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배가 땡기기 시작하며 쪼이는 듯이 아파오는 거예요.
문득 일본에서 유산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너무 겁이 났지요. 식은 땀도 나고 하늘이 노래지며 핑 돌고 어지러웠죠. 벽에 기대어 점점 주저앉았고 저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점점 당황해서 정신도 혼미해지는 그때 옆에 계시던 중년의 한국 남성분이 저에게 괜찮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대답할 힘도 없었고 주저앉아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어요. 제 상황이 심각해 보였는지 저를 부축해 근처 벤치로 데려가 주셨고 비상전화를 이용해 영무원을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 젊은 한국 여성분이 저에게 생수를 건네주셔서 바짝 마른 입에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어 정신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었지요. 잠시 뒤 영무원이 나타나서 제 상태를 확인하더니 구급차를 불러줄지 물어보았죠. 저는 물을 마시고 한숨 돌리니 점점 나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제가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을 만큼 회복되어 지하철을 탈 때까지 영무원분이 옆에서 부축해 주셨어요. 중간중간 괜찮은지 제 상태를 체크하면서 말이죠.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저는 다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돌아오는 길은 다시 아기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지하철에 내리자마자 병원으로 향하여 의사 선생님에게 지하철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의사 선생님은 깜짝 놀라며 빨리 초음파를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아기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불길함과 아기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과 남편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온갖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들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초음파를 이렇게 보던 중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진료실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쿵쾅거리는 아기의 심장 소리는 정말이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으로 제 귀에 쏙쏙 들리더라고요. 아기가 무사하다는 걸 확인했고 철분 부족으로 일시적인 빈혈이 온 것 같다며 철분제를 처방받았어요.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으니 안심이 되고 그 순간 긴장도 풀리더라고요. 그제서야 그날 지하철에서 저를 도와주신 천사 같은 한국 분들이 떠올랐어요. 처음 보는 저를 자기 일처럼 도와주시다니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감동이었죠. 무얼 바래서가 아니라 당연한 듯 몸에 배인 배려와 친절로 저를 도와주신 그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본에서 길에 주저앉았을 때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게 너무 조심스러워서였을까요? 그때 저는 세상에 혼자 버려진 느낌이었는데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아니, 한국만 달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이지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한국이 더욱 특별하고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무사히 만삭이 되어 출산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날씨도 너무 따뜻하고 꽃도 예쁘게 핀 걸 보니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 예쁜 풍경을 사진으로 찍어 엄마에게 보내주며 전화를 걸었죠. 저 출산할 때 엄마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며 제가 사는 모습과 우리 아기도 보여드리고 싶으니 한국으로 와달라고 엄마에게 부탁했어요. 사실 엄마는 저희가 일본에서 스웨덴으로 오지 않고 한국으로 간 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으셨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하여도 일본에서의 생활을 잘 알고 계시던 엄마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같은 아시아 국가 아니냐며 못마땅해 하셨죠. 그래서 출산을 앞두고 이 핑계 삼아 엄마를 한국에 오시게 하려던 거였어요. 그렇게 엄마는 마지못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셨죠. 4년 만에 엄마를 만났고 엄마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셨어요. 만삭인 제 모습이 어색하셨나봐요. 제가 엄마에게 나 배 진짜 많이 불렀지? 하고 물으니 엄마는 제 말이 안 들리는지 이렇게 크고 세련된 공항은 처음 보신다며 두리번거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한국을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하셨던 엄마는 인천공항에 오자마자 스케일에 놀라고 세계국제공항 평가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공항이라고 말씀드리자 입을 다물지 못하시더라고요. 4년 만에 보는 더 주름진 엄마의 모습은 어린아이 마냥 너무 귀여웠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엄마는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을 신이 나서 이야기하셨지요. 스웨덴에서 한국으로 오는 직항이 아직 없는 상태라 엄마는 스칸디나비아 항공을 타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경유해 거기서 다시 대한항공을 타고 인천공항으로 오셨죠. 4년 만에 뵙는 거고 어렵게 오시기로 한 거라 저희는 신경 써서 비즈니스석으로 잡아드렸어요. 엄마는 스칸디나비아 항공과 대한항공을 비교하시며 한국 항공사의 서비스를 입이 마르도록 계속 칭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비즈니스석이라 만족도가 더 크셨던 것 같아요.
두 다리 쭉 뻗고 누워서 너무 편하게 오셨다면서 의자에 앉아서 온 건지 침대에 누워서 온 건지 모르겠다며 스웨덴 항공은 비즈니스석도 먹는 것만 더 줄 뿐이지 일반석이랑 차이가 없다며 투덜거리셨죠. 좌석도 좁고 승무원도 무뚝뚝한 데다 뭐 좀 달라고 하면 한참을 걸린다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한국 승무원들도 너무 친절하고 예쁘고 비행기 안에 한국 탑승객들은 또한 친절하고 매너가 몸에 배어 있으며 또 기내식도 너무 맛있다며 이미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득 받고 오셨더라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웃으며 좋아하시는 엄마를 보니 저도 너무 뿌듯했죠. 다음 날 남편은 출근을 하고 엄마와 시간을 보내면서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엄마와 단둘이 있어 본 게 언제일까 싶을 정도로 어색하면서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죠. 아기의 출산과 더불어 앞으로의 한국 생활에 대해 엄마한테 설명을 해줬죠. 엄마는 한국의 첫인상이 너무 좋았지만 그래도 스웨덴으로 돌아와서 엄마 옆에 있기를 원하는 눈치였어요. 그때 저 앞에 비닐봉지와 집게를 들고 걸어가는 한 아이와 한국 여성이 보였어요.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 비닐봉지에 넣으며 걸어가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엄마는 저 사람은 아이를 데리고 쓰레기 줍는 일을 하네 하시며 안쓰러운 눈빛으로 한국은 아이와 같이 일하는 살기 힘든 나라라며 측은하게 아이와 엄마를 바라보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아이와 함께 일한다는 말은 처음 들어봐서 저도 자세히 보았죠. 정말 아이와 엄마가 같이 집게로 쓰레기를 줍고 있는 거예요. 순간 저는 상황을 파악하고 엄마한테 설명을 해주었죠. 저건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환경정화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한국에서는 저렇게 산책을 하며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는 분들도 많고 교육을 위해 일부러 아이를 데리고 쓰레기를 줍는 분들도 많다고 말이죠. 그 얘기를 들은 엄마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깜짝 놀라셨는지 깊은 생각에 잠기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이 한국의 삼겹살과 소주를 엄마한테 맛보게 해드리겠다고 집에서 오랜만에 고기 파티를 열었어요. 남편은 먹음직스럽게 상추쌈을 싸더니 엄마께 건배를 제안했고 엄마가 소주 한 잔을 마시자 상추쌈을 저희 엄마 입에 쏙 넣어드리는 거예요. 엄마는 너무 맛있어 하셨고 특히 소주가 삼겹살이랑 찰떡궁합이라며 소주 끝에 달콤한 맛까지 도는 게 깔끔해서 참 마음에 든다고 하셨죠. 그렇게 알콩달콩한 엄마와 남편을 보고 있자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요. 그렇게 소주를 몇 잔 더 마신 엄마는 낮에 공원에서 봤던 아이와 엄마의 봉사활동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스웨덴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라며 그런 사람들이 모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며 건강한 사람들이 사는 이곳이라면 우리 손주가 태어나서 자라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스웨덴으로 돌아와서 출산을 하고 아이는 스웨덴에서 키웠으면 했는데 막상 한국에 와보니 생각이 달라지셨던 거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출산일이 다가오며 드디어 진통이 찾아왔어요. 저는 처음 겪는 통증과 상황에 겁이 났지요. 엄마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진정을 시켜주었으나 진통이 점점 오더라고요. 진통 간격도 어느 정도 잦아지니 남편은 병원으로 일단 가야 할 것 같다며 캐리어에 옷을 챙기기 시작했죠. 하지만 갑자기 엄마가 막아서는 거예요. 지금 병원에 가면 절대 안 된다고 말이죠. 아직 아기가 나오려면 한참 있어야 해서 분명 다시 집에 가라고 할 거니 헛걸음만 하는 거라며 저희가 병원에 가는 걸 말리셨어요. 병원 가봤자 다시 집에 돌아와야 하니 그 사이에 아이가 잘못되면 위험할 거라며 왜 지금 병원을 가려 하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전 엄마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통증을 느끼고 그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왜 병원을 못 가게 막아서는지 말이죠. 하지만 곧 엄마의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됐죠. 스웨덴에서는 아이가 금방 나올 정도로 임박해야만 병원에서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4달 전 출산한 제 사촌 동생도 진통이 오고 양수가 터져서 병원에 갔지만 병원에서 아직 받아줄 수 없다고 나중에 다시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병원에서 퇴짜를 맞고 집에 돌아갔다가 병원에 다시 가도 또 다시 거절되어 집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병원과 집을 2번이나 왕복하고 나서야 겨우 병원에 입원하여 출산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는 스웨덴 병원을 생각하고 통증 때문에 병원에 왔다가 다시 집으로 되돌아가고 그러다가 아기가 잘못되면 큰일 난다는 걱정에 병원을 못 가게 막아서신 거죠. 그러면서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버텨볼 것을 권유하셨죠. 하지만 배는 점점 더 아파왔고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결국 병원에 전화를 한 남편이 지금 병원에서 오라고 한다고 하자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저희를 따라 나섰죠. 병원에 도착한 저는 프라이빗한 가족분만실에 누워 수액을 달았고 간호사와 의사가 번갈아가며 제 상태를 체크해 주었어요. 병원에서는 아직 출산까지 몇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지만 분만 전에 어떤 응급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 병원에서 의료진의 케어를 받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자 저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으며 엄마와 남편이 옆에 있다는 거에 든든함이 들었죠. 또 의사와 간호사분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저의 상태를 체크해 주시니 순산하리라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에게 들어보니 저희 엄마는 한국의 병원 시스템이 체계적이고 훌륭하다며 주기적으로 저의 상황을 설명해주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너무 친절하다며 무척 좋아하셨다고 해요. 스웨덴 병원은 의사 만나기가 쉽지 않고 친절하지도 않아서 더더욱 그렇게 느끼신 모양이에요. 환자 설명도 간략하고 환자의 상태 체크도 일정치가 않거든요. 그렇게 엄마와 남편의 도움으로 드디어 세상에 태어난 우리 아기의 이름은 준이에요. 저희 엄마가 지어주신 이름인데 준이가 6월을 의미하면서 스웨덴에서는 활기찬 느낌을 주는 이름이거든요. 활기차게 아기가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잘 어울리는 이름 같았어요. 현재 저와 아이는 집 근처 산후조리원에 함께 있어요. 매일매일 걱정으로 사는 저희 엄마는 저와 준이의 걱정과 그리움으로 매일같이 면회를 오시고 계시고요. 손주를 보신 저희 엄마는 이제 제가 아닌 준이만 보이시는 것 같았죠. 그러면서 한국의 산후조리원을 신기해하셨어요. 유럽에는 출산 후 이렇게 산후조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거든요. 2주 동안 온전히 산모의 회복만을 위한 곳이 호텔처럼 있다니 너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마사지도 받고 영양식도 먹으며 제 몸이 회복되는 걸 보시고는 엄마도 저를 낳고 이런 곳에서 몸조리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시며 제가 건강하게 있는 모습에 걱정을 한시름 놓으셨죠. 특히 2주 동안 아기를 전문가들이 케어해주면서 출산한 산모에게 신생아에 대한 교육도 시켜준다니 너무 든든해 하셨고요. 처음 한국에 오실 때 금방이라도 스웨덴으로 돌아가실 것만 같았던 저희 엄마는 제가 산후조리원을 나와서 집에 돌아가서도 당분간 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답니다. 조만간 스웨덴에 돌아가시기는 하겠지만 너무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다시 한국으로 오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저도 남편이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곧 마무리되겠지만 좀 더 한국 생활을 이어가려고 해요. 스웨덴도 제가 너무 사랑하는 나라이지만 한국처럼 안전하고 깨끗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은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저도 이 한국이 좋고 부모로서 안심이 된답니다. 준이와 함께 저희 가족이 더 건강하고 즐거운 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귀여운 아기 준이와 함께 행복한 한국 생활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오렌지 튜브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